왕궁성에서 동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제석사지. 덩굴 문양이 선명한 7세기 기와가 출토되면서 백제 무왕 때에 조성된 사찰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북을 중심으로 중문과 목탑, 금당이 있었던 구조도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백제의 단일 형태 사찰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석재들이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제석사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단을 만들고 잔디를 씌워놨는데요. 목탑 자리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0m가 넘는 사각형 모양의 기단이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중기단이라는 건데요. 우선 땅을 파고 약 70cm가량 갈색 사질 점토로 채웠습니다. 그 위로 약 2.5m 두께로 성질이 다른 흙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했죠. 제석사지와 비슷한 규모의 삼국시대 목탑지에서 이렇게 3m가 넘는 기단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굴 결과를 통해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1km가량 떨어져 있던 왕궁에서도 우람한 목탑은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사실 제석사는 왕실을 위한 사찰 정도로만 알려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주목받지 못했던 단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제석사지 발굴을 통해 확인된 사각형 모양의 건물지. 목탑지와 비슷한 규모의 이 방형 건물터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 신라 그 어떤 사찰터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파내려간 깊이가 바로 옆 목탑지보다 오히려 60cm가량이 깊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물지가 서쪽에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구조의 건물지가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20m가 넘는 이렇게 큰 단독 건물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의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그 창건가람, 그러니까 639년에 그 제석사가 불에 타기 이전에 창건가람 시기에 사용됐던 목탑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목탑과 구조나 규모는 동일하지만 조금 그 절이 들어서기 이전에 혹시 그 예제 건축물과 관련되는 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무왕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제석사 이전에 조성된 목탑지라고 한다면 앞뒤로 중문과 금당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급된 제를 지내기 위한 예제 건축물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건물터의 쓰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능산리 고분군으로 불리다가 최근 제 이름을 찾은 부여 왕릉원. 왕과 왕비들의 무덤 바로 인근에 자리한 능사가 제석사지 방형 건물터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여의 능사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부여시의 이전 그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거를 절로
능사로 전환됐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왕실사찰이라고 하는 제사가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조상과 관련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익산 천도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세음 응엄기에서 방형 건물터의 용도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백제 무광왕, 즉 30대 무왕이 지모밀지인 익산으로 천도를 하고 제석사지를 세웠다는 내용이 첫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도기사에서 제석정사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요, 제석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석이란 이름의 유래를 알아야만 합니다. 삼국유사에 제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늘신을 뜻하는 환인이 바로 그 제석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도 제석은 하늘의 신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제석신앙은 하늘신의 후손인 백제왕실의 정통성은 물론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제석사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도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요. 백제 온조왕이 한성에 도읍한 그해 5월 자신의 시조인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조왕의 뒤를 이은 다루왕부터 18대 전지왕까지 시조의 사당인 동명묘를 배할했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통치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통과 의례였을 겁니다. 익산 제석사지에 남아있는 방형 건물터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하면 왕실의 시조를 모신 사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백제 무왕대에 익산으로 천도를 단행한 직후 제석정사를 건립하여 왕실의 시조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왕권 국가에서는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이것은 곧 왕실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이곳은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동네 이름을 딴 신동리 유적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백제의 건물지였습니다. 땅을 판 뒤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드는 건축 양식, 이른바 대벽 건물지. 용어 자체부터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백제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대벽 건물지는 이곳 신동리에서 모두 2곳이 나왔는데 바로 이 건물터가 익산 도성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제의 2번째 수도였던 공주, 공산성 인근에서 익산 신동리와 비슷한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심이나 초석도 없이 무려 45개의 기둥이 박혀 있었던 공주 정지산 유적. 이곳에서도 3곳의 대벽 건물지가 확인됐죠.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보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학계에선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냈던 의례 시설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익산 신동리에서 확인된 2동의 건물지가 공주 정지산 유적의 대벽 건물지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발이 셋 달린 토기와 고배 등도 출토가 됐죠. 때문에
익산 신동리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이와 같은 왕실의 제사시설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토신과 복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백제도성인 왕궁성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왕실의 시조묘를 모셨던 제석사가, 서쪽에는 천지신에게 제를 올렸던 신동리 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왕궁리 유적의 오른쪽에는 사직단과 같은 신동리 유적이 있었고 왼쪽에는 종묘 성격의 제석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직까지는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중국 도성제의 원리에 적용해보면 그 배치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왕궁 유적은 무왕이 공력을 들여 완성한 수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 국가에서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6개 왕조에서 도성으로 삼았던 중국 난징시, 그리고 삼국시대 조조 이후 370년 동안 6개 나라의 수도였던 북조의 업섬. 이 두 도시가 오랫동안 도성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都城在选址的时候呢，这个实际上从科学的角度来说，它一定是一个环境、地理位置都非常有优势的地方。但是古代的人呢，一方面呢，他是基于这个科学的一个方面的考虑，但是呢，也包括我们现在认为可能是迷信。就是风水啊这方面的考虑。实际上，如果我们考虑风水呢，风水它里边也包含了一些科学的道理。 그게 이제 바람풍자 물수자거든요. 첫째 물이 있어야 식수가 해결되고 생활수가 해결되고 관계, 농업용수가 해결되죠. 중요하죠. 바람은 그 땅의 지형지세에 따라서 기후 조건 또는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살풍과 온풍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왠지 거기에 오래 머물면 서서히 병이 들거나 망해가는 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풍수가 말하는 기, 에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풍수는 인간이 자연과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혜인 거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풍수는 수천 년 동안 도성의 위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도 한성에 도읍할 때 풍수, 즉 바람길과 물길인 산과 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제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이제 북한산 정상 삼각산에 올라가서 살만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남쪽으로 북쪽의 한강을 띠처럼 두르고 있고 그 동쪽에는 높은 산에 의지하고 있고 남쪽으로 비옥한 벌판 평야가 바라다 보이고 서쪽에 큰 바다에 막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과 내지는 하천 그리고 산, 높은 산을 이용한 그 사이의 평야 지역에 도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과 강을 이용한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가운데 오목한 분지의 평야 지역을 이제 도성으로 삼는 것이 전형적인 백제의 어떤 도성의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의 기본으로 이야기되는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길을 마주보는 지세를 말하는데요. 한성에 이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산성 또한 배산임수형의 구조입니다.
구릉에 자리한 공산성은 금강과 주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는 자연지형을 이용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최상의 방어체계였습니다. 부여의 궁성이 있었던 관북리 유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궁성 유적 주변으로 뒤로는 부소산성이, 앞으로는 백마강이 자리하고 있죠. 궁성 바로 뒤 부소산성은 비상시 피난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 나성을 쌓아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익산 왕궁리는 어떨까요? 왕궁터의 뒤로는 미륵산과 용화산으로 연결되는 금강정맥이 이어져 있고, 왕궁 아래로는 두 개의 천이 남쪽에서 만나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리나라 풍수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김두규 교수. 그가 바라본 익산 왕궁리는 도성으로서 어떤 입지일까요? 모든 그 왕궁의 터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뭐 당연하게 군사적인 안보랄까 보안이 철저해야겠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공간 터가 돼야겠고, 그다음에 그 외곽에 충분한 물적 토대, 즉 농산물, 농토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바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무왕의 천도론으로 알게 된 백제 왕궁터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뒤로 보면은 그 용화산, 미륵산이 갖추고 있고, 그게 이제 금강 정맥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덕수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앞에 드넓은 들판이 있고, 그 사이에 익산천이 흐르고, 거기에 만경강이 흐르고, 또 배우지에 금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쾌적한 입지 조건이죠. 지금의 지형지세나 강 흐름을 보고 봐서는 안 되고, 1400년 전 그때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